아주 진중한 코너죠. 뉴스 꼬리곰탕 지금 시작합니다. 싫어. 풀어야 될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빨리 맞아요. 출발합니다.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단체 기념식에서 한 발언이 정치권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낳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반국가 세력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 제1당이 반국가 세력이면 대한민국 국회도 반국가 세력이 접수했다는 말입니까? 점점 더 극우에 이렇게 포획돼 가는 느낌이에요.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요. 종이 조각에 불과한 종전선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그렇게 외친다는 그거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네. 흠칫 놀랄 정도로 아주 강경한 발언이었는데 이 발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걸까요? 그래서 저도 너무 세서 네. 여의도 정치권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최근에 또 지지율이 30%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좀 힘 좀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서문시장 가면 좀 막 지지자들 만나고 잘합니다 막 네. 이러니까 힘을 좀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획된 행사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평가는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이거 뭐 사실상 반대편을 향한 선전포고 아니냐. 이렇게 되면 통치가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 통합. 네. 굉장히 중요한데 통합은 간대없고 적대적 관계를 계속 형성하는 것은 결국엔 내년 총선 앞두고 최대한 지지 세력 끌어모아서 선거 한번 이겨보겠다. 이거 아니냐. 네.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윤성 기자님이 선전선동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그렇습니까? 네, 대통령실에서는 네. 지난 정부나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 아, 반국가 세력이? 네, 일반론적인 얘기다. 일반론적인 얘기?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적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 건데. 예. 아니 근데 우리 장인님 예. 이 어제 걸 보면요. 네. 대북 제재 해제를 이야기한 세력 그리고 종전 선언을 노래한 세력을 우리는 반국가 세력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정부에서 그 종전 선언 강조했었잖아요. 대통령실 좀 믿으세요. 아니,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 그냥 이건 해프닝으로 끝내시죠.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장 소장님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잘 네.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부성 발언. 아니 아부가 아니라 저는 순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나오신 줄. 아니 대변인. 일단은 뭐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우리가 하니 또 알겠습니다. 우리가 네, 또 네. 뭐 꼬투리 잡는 원론적인 얘기였다. 네. 뭐 예, 예. 특정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다. 그리고 제발 저리지 않으면은 네. 절대로 반국가 세력이 아니다. 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절이죠. 네. 안절이죠. 믿으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민주당에서는 자꾸 대통령을 향해서 네.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문들을 많이 민주당에서 지금 뭐 발설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 유튜브를 또 많이 보신다고. 나오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뭐 어디에서 나오는 아니 뭐 얘기예요? 언론 기사에서 나왔고요. 특정한 이제 유튜브 진행하시는 분은 대통령께서 주무실 때 내 유튜브 많이 본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아, 그래요? 또 제 친한 또 어떤 분은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도 받았다. 유튜브 유튜브 출연하는 출연하는데? 거 잘 봤어. 뭐 그런 얘기도 직접 뭐 자기에게 했다. 그렇기 그런 때문에 이야기가 있긴 하군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네.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보시면서 또 여러 국민들의 민심을 또 들으시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네. 너무 또 민주당에서 극단적으로 폄하하고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비판해 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리스트, 극우 유튜브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유튜브라는 프레임도 민주당이나 또 진보 진영에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극좌 극우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인데 네. 강하게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보수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네. 비합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땐 그런 분들을 극우 유튜브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좀 즐겨 보시는 것은 맞는 것 같다. 대통령 친화적 유튜브 요 정도로 정리가 되겠군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친윤튜브 이렇게. 친윤튜브. 네.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실제 보도도 나왔었어요. 대통령께서 그 토리, 강아지하고 같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휴대폰을 보는 사진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보수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 그게 바로 내 유튜브다. 그래서 주무실 때 틀어놓고 주무신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정치권 그 안에는 사진 돌았어요. 프레임 안에 예, 그 예. 유튜브 화면이 그렇죠. 잡힌 거네요. 예, 근데 그게 본인 거라고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주장을? 실제 그때 그걸 보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아하. 없죠. 네. 홍보성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정치권 최대 이슈는 개각입니다. 장관급은 단 2명이지만 차관급은 13명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개각. 가장 두 분의 눈에 들어온 인물은 누군지. 예. 장미란 우리 전 역도 선수 금메달리스트. 문체부 제2차관 내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제2차관은 뭐 하냐면요. 관광하고 체육 분야를 담당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장미란 내정자가 기본적으로 현역을 은퇴한 뒤에도 장미란 재단 이사장 네, 하셨고요. 용인대 교수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정치권에도 가끔 좀 얼굴을 내비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대표위원이었고요. 이분이 막 2016년에 총선 출마하네 안 하네 당시에 그랬어요? 새누리당에서 영입하네 안 하네 오.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미란 내정자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포츠의 페어플레이 정신이 윤 정부의 공정과 상식과 통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미란 내정자가 제2차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 네. 많은 체육계 인사들이 네. 또 공직을 담당할 수 있을 거다. 잘해주길 바란다. 알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눈에 띄는 인사 어떤 분이 있습니까?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통일부 정말 장관.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분입니다. 네, 권영세 예.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이제 지명이 됐고요. 이번 MB 정부에서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왜 이분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 통일 정책 뭔지 아세요?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 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네.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권의 통일 정책인데 이분 정말 대단해요. 왜요? 이분이 원래 김영호의 세상 읽기라는 유튜브를 채널을 유튜브를 하셨어요? 네, 유튜브 채널을 상당히 오랫동안 관리하시고 많은 얘기를 여기서 하셨는데 네. 지금 폭파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없앴어요? 없앴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오전까지 오후까지 방송 나가면서 와 여기서 했던 얘기가 청문회장에서 많이 논란이 될 거다. 네네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걸 벌써 눈치채신 거죠. 논란될 내용이 또 많이 있나 보네요. 네, 자, 알아서.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은 뭐 통일, 남북 교류, 정책 수립 네. 뭐 이런 쪽을 이제 관장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럼요. 자, 그러면 어떤 통일관, 네. 대북관 이런 게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 유튜브는 그 폭파시켰을 수 있는데 기고문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2019년도에 그 펜앤마이크라는 우파 매체에 그 기고한 칼럼을 보면 김정은 정권이 타도가 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대응하는 더욱더 강력한 억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붕괴론에 입각한 통일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붕괴해서 흡수해서 통일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오늘 논평을 내기를 통일부가 아니라 통일 파괴부
를 만들려고 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너무 세게 나갔네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북한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전쟁을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나갈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가지 않고 사실은 북한 문제는 외교적 해법, 네.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게 기본 노선인데 이분은 조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요한 건 이제 통일부 장관 자리. 그러니까 지금 역대 정권의 통일부와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는 역할과 임무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분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면서 뭐라고 밝혔냐면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적임자가 이 사람이다라고 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화예요. 그걸 위해서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통일부 차관으로는요 외교부 출신을 지금 임명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색다른 다른 형태의 통일부의 역할을 이번에 보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하. 그래서 통일부가 아니라 북한 인권부가 될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만 전념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통일부의 중요한 역할이 남북의 대화, 교류, 교류. 협력 예. 뭐 이런 것도 열심히 하시겠죠. 네. 표정은 썩 막 기대하는 표정은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솔직히 표정이. 우려가 돼요. 우려가 예. 된다. 걱정이 네.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 차관급 인사 중에 한 분이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김채환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 네. 이분은 어떤 분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이분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분도 유튜버. 구독자가 엄청나던데. 예, 이분의 예. 구독자가 50만이 넘어요. 아유. 더 라이브보다 더 많은.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굳이? 네. 참. 예, 그래서 하여간 네. 분발하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더 라이브 분발하시고요. 그동안 했던 얘기를 좀 보면 사실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네. 예, 김채환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 예, 일단 보고 오시죠. 박근혜 정부 말에 촛불 시위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은 당시 대한민국의 유학원 7만여 대학생들 전체를 동원할 수가 있었고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촛불 시위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목격한 운동권 정복 세력의 정권 정복 과정입니다. 군 장악을 공고히 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윤 대통령을 믿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할 군 지휘자들을 휘하에 잘 두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 세계관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네네.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중국인 유학생 7만 명이 동원됐다. 이거는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다 사실이다. 솔직히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촛불 집회 현장을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일 취재차. 예, 취재차. 그리고 네. 15시간씩 그때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생방송을 했었어요. 네. 예, 시민들을 막 만나고 뭐 초등학생 인터뷰도 하고 대학생도 인터뷰하고 중고생도 인터뷰하고 뭐 주부도 인터뷰하고 뭐 회사원도 인터뷰하고 그때 군인들도 나왔었습니다. 경찰들도 나왔었습니다. 예. 중국인들은 못 만났어요. 외국인은 만나질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하더라도 너무 넘쳐가지고 그때 지하철이 그냥 무정차 통과하고 그랬었어요. 그랬었죠.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런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분이 네. 과연 공무원 인재 개발 연구원 원장으로 가서 어떤 교육을 할지 네. 그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 중국인 유학생 7만 명 이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네. 우리나라에 온 해외 유학생 중에 중국인 유학생이 7만 명이더라고요. 전원이 나왔다는 건데. 네. 아니 이거 근거가 요만큼이라도 있는 얘기인 게. 죄송한데요. 저는 당시에 이제 보수 진영에 있었잖아요. 네. 좀 믿었어요, 이거. 그랬었군요. 촛불 집회 안 진짜 나왔어요? 믿었어요. 촛불 집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아니, 저는 이제 나가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당시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 있었으니까. 네, 유명한 얘기는 맞았군요. 네, 그리고 저희들 믿었고. 사이에서는 이제 보수파 쪽에서는 이거 맞다.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도 뭔가 근거를 봤으니까 믿었을 거 아닙니까? 봤으니까. 솔직히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네.
보수 유튜버 분들의 방송을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에서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동원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명확한 사실로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맞아요. 전 대표에 대한 것도 많이 다뤘던데요. 그러니까 이 김치원 유튜브 원장이 채널에서. 그 이준석 유튜브 대표, 채널에서? 네, 막 오. 이렇게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또 네. 이준석 대표도 그거 캡처해가지고 또 하나 멋있게 또 본인 SNS에 올렸던데 썸네일이 좀 거치네요. 맞아요. 와, 그래서 그런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도 김채한 원장이 영상 썸네일을 페북에 올리면서 이 방향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을 교육시키면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런 식의 이제 반응도 보였는데 뭐 이것 때문에 뭐 교육 원장이 된 건 아니겠죠. 그렇게 네.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교육을 해야 되는 분인데 저 언어의 품격 저래도 되겠습니까? 저는 저런 분을 그 공직자에 앉힌다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검증 과정에서 다 털어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앉힌 건가 네.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수 참칭 패널로서 네. 뭐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입장을 좀 대변을 하자고 하면 많이 지금 하시고. 더 라이브에서는 좀 자극적인 부분들만 네. 짧게 좀 편집한 거고 아. 저분들이 또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네. 또 좋은 말씀 많이 한 것이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네.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이 하나만 들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균형이 맞을 것. 제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영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유튜브 보고 제가 연구하려고 그랬더니 네. 또 방을 폭파해버려가지고 그거 쉽지 검증을 않았고. 못 하겠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보수 진영에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도 뭐 계시는 분인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김채환 내정자 이분들이 보수 진영에서는 유명한 분들이었습니까? 아니 전 처음 들었어요. 처음. 제가 뭐 과문해서 그런지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발탁을 했다고 보십니까? 뭐- 솔직하게 갑니다. 공식적인 형식적인 절차가 있는 것이죠. 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있는 인사검증단에서 검증을 해서 또한 대통령께서 아이. 일정한 검증을 통해서 이분들 내정하고 임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드는데 진짜 장 소장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요. 와, 방송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한테 맨날 야단치거든요. 아니 이런 한상 처음이었어요. 장 선생. 원고대로 하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저는 못해요. 엄청난 그 발언을 했어요, 장 소장님이. 저희 제작진한테 한 발언. 예. 네. 알고리즘 발탁이다.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아니, 제가 절대 진실만을 얘기하십시오. 아니, 절대로 안 야, 했습니다. 저렇게 또. 짧게 그러면 네. 하나 좀 네. 여쭤보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이라고 아직까지 설을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안 들어갔어요? 그거 왜 그런 걸까요? 임명하려는 원칙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임명하거나 지명하지 않은 것은 세 가지 이유로 보여져요. 네. 하나는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를 세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정보로 확 가버리면 국정과제를 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 또한 지금 또 임명하면 인사청문회 2번 거쳐야 된다라는 것. 또한 세 번째는 그냥 여의도와 대통령실 주변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인데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대통령께 꾸준하게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 이 사람 말고 그럼 대안이 있느냐. 방송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를 네. 한번 대안을 내놔봐라. 이래서 인사가 좀 고심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여론조사를 한 달 내내 돌렸대요.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실 여당, 야당 다 여론조사를 돌리고요. 그리고 선거 때는 2, 3일에 한 번씩 돌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넣은 거예요. 이동관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랬는데 부정평가가 우세하고 긍정평가가 계속 돌리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도 부정평가가 우세하고 어떤 것은 75% 정도까지 되니까 부담을 좀 느끼고 있나 상당히 보군요. 부담을 느끼고 이랬다가는 제2의 정순신 사태가 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론의 추이를 보고 그리고 나서 임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간은 한 8월 정도 될 걸로 보여요. 네. 지난주 부동산 토론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름답다. 내용 좋고 태도 좋고 흥미진진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좀 반응이 왔습니까? 지난주 더 라이브 출연 이후에? 네, 반응이 왔습니다. 건설사한테 연락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아, 좋은 말 했다고. 역시 김광석이네. 하반기 부동산 오른다고 했거든요. 부동산에서 막 연락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고맙다고.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지난주 저는 토론에 연락이 안 왔죠? 네. 저는 연락이 안 아니, 그 집값 떨어진다고 주장하면 네. 인기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런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하반기 아파트 미분양 문제 과연 심화될 것인가 아니면 완화될 것인가 먼저 잽부터 한번 네네네. 날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미분양 사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는 줄어들 것이다. 줄어든다.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증가한다. 어떻게 이렇게 항상 달라요? 좋아, 입장이 정반대. 너무 신기해. 항상 다 정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왜 미분양 사태가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20년, 21년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해소되죠. 네. 이때 집값이 급등한 겁니다. 그리고 22년 들어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늘죠. 쭉 올라가네요. 이때 집값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저희 경우에는 네.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점 7만 5천 호를 찍고 네. 7만 2천 호, 7만 1천 호를 찍었는데 네. 저는 한두 달 전부터 이게 해소되는 경로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등락은 반복하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7만 호가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6만 호대로 내려갈 것이다. 6만 예를 들어 7, 8천 호. 네. 요 정도로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대로 갈 것이고. 네, 그 흐름대로 가요. 근거. 자, 이 지표는 정확히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발표된 지표입니다. 매월 발표되는데요. 주택가격 전망 CSI 이 값은 여러분한테 여쭤봐요. 그래서 지금 집값과 1년 후의 집값이 뭐가 더 높을까? 그럼 1년 후 집값이 높다라고 답변을 많이 하면 100을 상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다가 네. 이제 그래도 오를 거라고 전망하는데 네. 100이 기준선입니다. 네. 100을 밑돌면 어쨌든 지금보단 떨어질 거야. 것이라고 사람들이 라고. 생각한다. 예, 근데 저는 이 값이 100을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이 값이 발표됐는데 100을 통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의 집값보다 네. 1년 후의 집값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네. 늘 궁금한 게 이건 기술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거잖아요. 심리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시장에 반영이 큽니다. 부분이? 예. 왜냐하면 이 매수세, 수요를 보려면요. 수요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구매 여력과 구매 의사예요. 네네네. 구매 여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의사도 있어야 의사도 되고.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이건 0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구매 여력과 의사를 동시에 보여주는 주된 지표입니다. 네. 이렇게 수요세가 반등하기 때문에 네. 미분양 주택 건수는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알겠습니다. 건수는 줄어들고 가격은 반등할 수 네, 있다. 지금 근거를 듣는 표정이 잡혔는데 상당히 짜증이 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못마땅했습니까? 아니 교수님 그 근거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사실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일단 최근에 미분양이 왜 감소하는지 원인을 찾아봐야 된다는 네. 거예요. 최근에 미분양이 아까 감소하는 건 맞는데 그 원인은 사실은 이상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래프인데요.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 현황이에요. 잘 보시면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절반도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 새로 아파트를 분양하면 3개월 이후부터 6개월까지의 분양률을 체크하는 건데 네. 그게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분양이 안 되는데 미분양 세대수가 줄고 있어요.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90% 이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때는 사실 로또 청약이고 무조건 묻지마 청약이었잖아요. 근데 새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는데 미분양의 절대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안 해서요. 아, 그런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분양 세대수를 이거 10대 건설사들인데요. 지난해 5만 5천 호 분양하다가 올해 1만 6천 호로 이렇게 분양을 감소시킵니다. 아, 그런 거였어요. 또 속을 뻔했어요. 분양을 안 하니까 미분양의 절대수가 감소하죠. 감소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저희가 전망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분양이 증가해요. 그래요?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분양률은 떨어졌는데 모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급증하죠. 절대수가 증가하죠. 네. 또 하나 잘 보세요. 건설 회사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떤 걸 먼저 분양하겠어요? 좋은 거. 그쵸. 좋은 거 먼저 하겠죠. 좋죠. 좋은 상품. 내가 10개 네. 중에서 시장이 안 좋으면 먼저 좋은 거 하겠죠. 네. 남아있는 건 쭉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실 분양가도 높고 위치도 안 좋은 게 늘어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미룰 수가 없어요. 부동산 PF가 만기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분양되는데 초기 분양률이 떨어졌으니까 전국적으로 미분양 세대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 제가 그 전장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네. CSI 지수. 예. 남의 거 자료 쓰는 거 이거 약간 결례입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저 지표를 잘 보시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가격 상승과 저 CSI 추이가 같이 움직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인과관계를 떠나서 그냥 상관관계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장 상황에 따라가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또 집값이 떨어지면 저건 또 떨어질 거예요. 보세요. 일치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저거를 지표로 사용하는 건 전 약간 의문시가 좀 된다는 거죠. 지금 적의 무기를 활용하는데 김광석 교수님 좋아했거든. 왜 좋아하는지 알았어. 예. 자기가 나와 화면에. 아, 그렇습니까? 이쪽 거로 활용하면 교수님. 시청률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예. 아, 저 속을 뻔했어요.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사님 얘기 안 들었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 분양률을 줄여서 미분양 주택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일단 한 가지 죄송합니다. 오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 사이드만 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공급 측면에서도 그조차도 건설사한테 한번 물어보면 앞으로 매수세가 반등하지 않을 때 지금 매수세가 반등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분양 물량을 줄였는데 분양률을 줄였는데 그럼 앞으로 매수세가 반등하지 않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분양 물량을 늘릴까요? 건설사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건설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막 의사결정할까요? 아니에요. 시장 오히려 상황을 고려하겠죠. 시장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면밀히 고려해서 분양률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줄였다고 했지만 앞으로도 매수세가 반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분양률을 앞으로도 줄일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 건수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건설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양을 계속 연기할 수가 없어요. 땅은 사놨고 그렇죠. 그리고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지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고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건설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건설사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교수님도 인정하시지만 사실은 업황을 미리 반영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오늘부터 건설사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분양 잘 되고 가격 오른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건설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이미 선수들은 안다는 거죠.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 어쩔 수 없이 분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이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PF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네. 죄송해요, 박수장.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해하세요. 죄송합니다. 토론 네. 진행자인데. 말씀드리고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주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가는 지금 오늘 떨어진 걸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럼 내일 오르면 또 입장이 바뀌십니다. 예리한데요. 주가는 매일 올랐다 떨어졌다는데 아마도 저희 생각 이거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내일 미분양 주택 건수는 오늘 최종치 7만 1,000호보다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매수세도 곧 같이 고려하는 거예요. 네, 공급뿐만 아니라 매수세도. 네. 그런데 이런 미분양 주택 통계가 또 해소되는 모습들을 보면 또 역시 건설사의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입장이 또 바뀌는 걸까요? 잠시만. 결정적으로 엮이는 게 청약이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광고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사흘 전이었죠. 서울 흑석동 모 아파트에서 계약 취소분 한 채, 무순위 한 채 이렇게 두 채 청약을 받았는데요. 이 두 채에 무려 93만 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특히 무순위 청약은 경쟁률이 83만 대 1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몰린 건지 지금 스튜디오 안에도 청약하신 분 있을 수 있어요. 했습니까?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아. 예. 아니 근데 이 뉴스는 이광수 선수 주장에 반하는 뉴스입니다. 미분양이 늘어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 청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83만 대 1. 아니, 이유가 있죠. 이거는 왜요? 뭐냐면 분양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주변보다 이거 당첨만 되면 5, 6억 원을 벌 수 있으니까. 이 분양가는 한참 전 분양가를 적용시키는 겁니까? 그렇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 참여해보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고 네. 저희는 지금 전국 미분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만 봐서 향후로 미분양이 감소하고 청약시장이 엄청 좋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건 그거는 그냥 코끼리 다리 보고 코끼리 예측하는 거고 똑같죠. 근데 그렇게 예측하실 것 같은데? 요거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시그널이죠. 이거 시그널입니다. 왜냐면 의외로 이 시장은 심리적으로 움직입니다. 맞아요. 특히 여기저기서 청약 받았다, 청약 네. 당첨률이 이렇게 나 됐다? 네. 라는 얘기를 불안해. 들으면 불안한 저 불안해요. 걔 5억 벌었대. 저 특히 불안해요. 무주택자 네. 여러분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맞아요. 그럼 나도 뭔가 청약을 받아야 되나? 뭔가 준비를 해야 되나?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계속 하락한다 아니면 반등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이 순간 이런 환경, 이런 사회 분위기 자체가 변곡점이에요. 이런 일을 얘기하지 않아요. 대세 하락장에는 이런 논의를 아예 안 해요. 또 대세 상승장에 이런 논의를 또 안 합니다. 근데 그 변곡, 하락장이다가 반등장으로 바뀌는 그런 지점에 이런 하락인가 아니면 반등인가 이걸 또 여론을 붙이는 이런 토론이 또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 자체가 변곡점에 해당돼요. 이런 변곡점 상황에 이런 어디 청약하면은 청약률이 얼마나 됐네 이런 얘기는 시장에서 나만 미싱되는 거 아니야. 이걸 포모 현상이라고 합니다. 불안감. 예, fear of missing out. 예. 나만 이런 집값이 도태되는 반등하는 거 거서 아니야? 나만 열애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더 몰리는 거예요. 그게 매수세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뭐라고 했냐면 이 아파트 매매 가격, 부동산 시장은 한국망원경 같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면 한동안 가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 주택도 감히 제가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한동안 해소되는 분위기로 가면 해소되는 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즘은 청약 통장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망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분양가를 보고 분양가가 확실히 주변 집값보다 낮으면 참여를 하시는데 지금 건설사들이 앞으로 나올 분양들은 주변 집값보다 비쌀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고요? 그렇습니다. 분양가가?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앞으로 잘 보시면 분양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분양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실수요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격만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싼 거에 몰리고 가격이 비싼 거는 미분양이 납니다. 또 하나 교수님이 이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심리가 중요하죠. 근데 심리는 추세적인 변화, 즉 긴 흐름의 변화를 못 일으켜요. 아까 포머를 얘기하셨는데 포머 때문에 영끌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리는 일시적인 영향이고 심리에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리만 봐서 시장을 판단하기는 좀 위험하다라는 거고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계속 빠지지 않아요. 빠지다가 회복되고 이런 상황이 오죠. 만약 이걸 변곡점이라고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전 오케이. 그런데 이게 그 긴 흐름을 다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 교수님, 제가 하나만 워낙 제가 의심이 많아요. 네, 의심해 주세요. 이 미분양이 많으니까 네. 건설사들 네. 또는 뭐 이 부동산 업자 관련자들이 바보 같은 나한테 네. 팔아 넘기려고 네. 야 이거 오른다 막 이렇게 불지피지 않을까? 네. 오늘 계약 안 하면 이거 날아간다. 네. 뭐 이런 거. 네. 그런 의심을 저는 갖고 있어요. 네. 그럼 반대로 예. 집값이 오를 때는 그렇게 안 합니까? 집값이 내릴 때만 그렇게 합니까? 항상 그렇게 해요. 항상 그렇게. 그런 건설사들의 분양하기 위한 노력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는 사람들은 왜 항상 반등하는 노력합니다. 이런 국면에 그것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가요? 납득이 가십니까? 예, 항상 해오셨다. 항상 알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네네. 건설사들이 분양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게 하기 위해서 재밌게 네네네. 하고 노력하는 거. 네네네. 이게 시청률이 떨어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시청률이 높을 때도 더 노력하는 거고 낮을 때는 또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 꼭
시장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많습니다. 좋은 조언의 네, 말씀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2라운드 바로 가야 돼요. 시간 없어요. 예. 양도세 완화 문제입니다. 양도세와 집값, 이 매매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집할 때 내는 세금이죠, 양도세. 그렇죠. 네. 예. 집을 팔았을 때 이 차익에 대한 부분의 세금을 줄여주겠다. 네. 네.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상관관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관관계는 어쨌든 양도세라는 것은 부담이잖아요. 집을 거래하는 데 따른 부담. 네. 사고 파는 것에 따른 부담. 네. 사고 파는 것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집주인들은 좋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집을 사고 팔고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고 파는 행위가 좀 더 쉬워지는 거예요. 마치 금리가 너무 높으면 대출하는 부담이 커지니까 집을 사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는 것처럼 양도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집을 사고 팔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 못하겠죠. 네. 반대인 거야. 금리가 떨어지면 집을 대출받아서 살 만한 의지가 생기죠. 마찬가지 양도세가 완화돼 버리면 네. 집을 사고 또 팔고 또 거주 의무도 없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의 것이 아니라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매매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겠죠.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광수 대표? 이 정책 효과는 저희가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를 때 규제 정책이 엄청 나왔잖아요. 집값을 잡았습니까? 떨어졌죠. 못 잡았죠. 못 잡았죠. 못 잡았죠. 예. 사실은 정책의 효과가 이 투자화된 시장에서 굉장히 한계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 효과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또 다른 걸 기대하게 될 겁니다. 또 취득세를 얘기할 거고 뭐 양도세 더 인하해주고 계속 이런 기대 효과가 일어나서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나냐면 오히려 거래만 못 일으키는. 나중에 사지. 더 깎고 줄 텐데 취득세 낮춰줄 건데 왜 지금 살 필요 있어? 이런 어떤 피드백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이렇게 단정해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다. 마치 집값이 오를 때 규제책도 안 먹힌 것처럼 집값이 빠질 때도 이런 완화책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고 정책이라는 게 항상 타임 레그라고 그래서 정책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바로 양도세 완화된다고 집값 막 폭등하겠네 이런 기대는 사실은 바로 이렇게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거 완화해주면 더 완화해주겠지 해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기대 효과, 앞으로 규제가 더 완화되겠다라는 기대는 반대로 앞으로 가격은 더 오르겠다라는 기대 아닙니까? 지금이 바닥이고 지금도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매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죠.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규제가 완화되면 많아질수록. 오르는 요인이니까 앞으로 오를 것이다.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것이 맞다면 오히려 그것은 매수에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A와 B를 비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형 전과 성형 후를 비교하잖아요. 근데 보통 성형 전 사진과 성형 후 사진을 보면요. 우리 성형외과에서 걸어놓은 사진들 보면 성형한 모습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요소도 다 달라요. 무슨 말이냐? 성형 전에는 화장도 안 했어요. 조명도 안 좋아요. 옷도 잠옷 입고 있어요. 표정도 찌푸리고 있어요. 성형 후의 모습은 성형한 후에는 조명도 있고 화장도 있고 옷도 정장 차려. 무슨 얘기냐? 이게 성형형의 효과냐? 성형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그 밖에 나머지 효과가 맞물린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거냐?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집값이 올랐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으면 집값은 더 올랐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씀. 왜냐 A와 B를 비교하면 안 되고 A와 A 다시 A 다시 B 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값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정말 짧게. 제발로.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양도세를 낮춰주면 어떤 또 상황이 연출될 수 있냐면 또 양도세를 올릴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봤잖아요. 과거에 양도세를 올렸을 때 왜 사람들이 집을 샀냐면 나중에 이것처럼 낮춰줄 거니까. 근데 그게 실현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이 사실 집값을 움직이기가 되게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반기가 되면 두 사람 중 한 명은 한국에서 살기 어려울 겁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밤 더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